자, 그럼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봐야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왜 정프로님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중국에도 얘기해, 또 다른 나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도 이거 아니다. 네. 내가 그 중국 주식 들어갔다가 말아먹지 않았느냐 등등등 여러 시그널을 좀 드렸는데 예.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 떨어진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 침체와 관련한 얘기들과 연계가 좀 되면서 네. 조금 더 그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이제 0.23%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0.84%뭐 이렇게 뭐 폭이 크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S&P 500은 0.45% 올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유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WTI가 65달러의 거래를 맞춰서 2021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까 뭐 중국이 어떤지는 조금 더 이제 갔다 오신 분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수출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는 조금 왜 갑자기 수출이 늘었을까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따 얘기하죠.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주식들 조금 반등을 조금 한 측면들이 좀 있는데 네. 뭔가 다들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은데 뭐 사지? 네.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분명히 요거 지금 잘 건지면 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정프로님 들죠? 한편에서 살짝 들 수 들죠. 있는데 지금은 그거 눌러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마음 눌러야 돼요. 아, 네. 이 참 정프로가 대단한데 진짜. 그럼 사야겠다. 8월 초 8월 초에 예. 그 떨어질 때는 지금 떨어질 때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8월 초의 급락장과 지금 급락은 다르다. 네. 어떻게 설명드리나? 네. 예, 그런 얘기 뉴스에서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지금 미국 연방 하원이 그 바이오 보안법을 가결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 보안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했을 때 네. 공급망 관련한 4대 품목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류. 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그 히토류는 우리한테 아예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예. 바이오도 별로 우리랑 상관없다라 그래고 잘 안 보고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바이오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근데 CRO 시아로. 예, 네. 그리고 CMO, 뭐 CDMO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뭐 저런 거예요. 그 약을 이제 뭔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약을 자기가 개발을 안 하고 네. 그냥 위탁을 줍니다. 근데 그게 뭐 화장품과 다르게 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기 연구인데 임상 실험을 통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구가 많고 인권 의식이 조금 적은 나라가 좀 유리합니다. 네. 이게 임상 실험의 비용이 좀 저렴하죠. 네.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하고 중국이죠. 근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케미칼 제품들은 딱 로직이 정해지면 이론이 정해지면 그걸 그대로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갖고 임상 실험을 했던 곳에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CRO 임상 실험을 맡긴 다음에 네. 그거에 대한 생산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원료 의약품부터 최종 생산제까지가 수직 계열화가 네.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매는 미국이나 유럽 제약회사 이름으로 판매는 하지만 네. 실질적인 개발부터 생산까지를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좀 올해 초에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이게 바이오 보안법이 올해 초에 발의가 됐었고 이게 그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 미국의 안보에 우려가 되는 기업으로 규정이 되면 미국 연방 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 기관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민간 기업은 상관없고 아닌가요? 그거는? 민간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걔랑 거래하는 기업과 연방기관도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거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겠네, 그죠? 그렇죠. 네. 거기랑 거래하는 미국 기업이면 네. 미국 기업과 연방기관도 거래가 안 됩니다. 하지 말란 얘기네 또. 하지 말란 얘기죠. 예. 그리고 연방기관이라고 얘기하면은 나라에다가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약품을 나라에다 공급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의약품을 예. 군대 같은 데 납품하지 않을까? 보험. 아니면 저 그 의료보험 뭐 이거 할 때 그거 보험. 아니에요? 보험 보험. 그러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네. 안 됩니다. 그렇지. 이게 뭐 그 케어 관련 메디케어 뭐 네. 메디케이드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보험이 그러니까 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그림상으로는 하여튼 그래서 다시 뭐 병원이든 약비를 이렇게 나누는 걸 테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네. 안 되네.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 수탁 기관인 우시엠텍, BGI의 자회사인 뭐 MGI와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 이유는 이 회사의 이름으로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는 좀 유명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시는 그 주식 종목으로 좀 이름이 좀 알려져 있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의약품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이름. 그러니까 삼진제약 이렇게 우리가 알진 못한다는 거죠. 아니, 삼진제약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회사고. 네, 삼진은 개보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청담관절도 있고. 청담관절 있죠. 루테인, 아스타잔틴, 알티지 오메가 3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밀크 C3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보니까 뉴스 중에 갑자기 들어오니까 여러분도 놀라셨죠? 네, 이 삼진제약에서 만든 이 눈 건강 제품들 그리고 관절 제품들 요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얼마 안 남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추석이 그렇지. 이거 그 배송 시한이 늦으면 추석 후에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 하면 추석 전에 오나? 내일까지는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내일 하고 내일 모레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13일까지는 주문하셔야지 추석 전에 되게 민망하잖아요. 아니 지금 빨리 해야 돼. 아니 내일이고 모레고 안 될 것 같아. 제가 네. 볼 때. 오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담관절 그리고 루테인, 아스타잔틴, 밀크시슬, RTG, 오메가 요 중에 눈 건강 또 건강 관절 건강, 간 건강 요 딱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네. 빨리 주문하셔서 여러분 추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죠 이제. 이게 우리가 대본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요? PD님이 거기다 바로 자막 띄우고 뭐 하는 우리 한 팀입니다. 우리 원 팀이에요. 네. 게. 야, 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바이오보험법에서 삼진제약까지 좀 몰랐네. 네. 근데 이번 주에 미국 하원에 그 중국 관련한 법안들이 되게 많아요. 네. 드론, DJI, 그렇죠. DJI 관련한 드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러니까 드론은 민간 드론 시장은 DJI가 거의 그냥 다 잡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DJI가 DJI 드론 전 세계 1등이죠 여기. 전 세계 1등이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뭐 미국에서도 한 50% 이상 되는데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은 저기 하마스 전쟁들을 봤을 때 와, 드론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한 번 쏠라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드론은 그냥 뭐 그렇죠. 만들어 날리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안보 우려 대상에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법안이 시행이 되면 DJI 제품의 미국 수입 판매 이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올라와 있는 게 있고 국토안보부의 중국산 배터리 수입금지법에는 CATL 등 중국 업체 6곳으로부터 정부가 배터리를 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대만 갈등 억제법에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 직권으로 중국 고위공직자 활동 감시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이 있고요. 중국 통화 책임법에는 IMF SDR 통화 바스켓 그 내용 좀 복잡하긴 한데 그 SD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IMF가
그 통화 돈으로 쓰고 있는 거 중에 위안화 비중을 낮추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용 하나하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미국이 대선 앞두고 정치권에서 중국 때리기가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이 하여튼 여러모로 바이오, 드론, 배터리 등등해서 이제 미국의 목조르기가 아주 노골화되고 표면화되고 이제는 그냥 별로 눈치나 뭐 전 세계 무슨 무역 뭐 이런 거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예,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 구분도 없고 네. 찬성 반대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예, 그러니 뭐 중국이 숨을 쉴 수가 있나? 예,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자, 그렇게 중국 때리기가 예. 아주 노골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도 두 가보겠습니다. 번째 뉴스는 요 근래 제가 대출 얘기를 네. 의외로 많이 드렸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대출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올해.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융 한 10년 이상 출입을 했었고 네.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라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것도 어쩌다 한번 되게 크리티컬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개입을 해버리면은 부작용이 팡 튀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올해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 갑자기 뭐 대출을 줄이라 그래놓고 특례보금자리로 그냥 막 풀어버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은행들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그러고서 은행들한테 이자 장사한다고 막 뭐라 하니까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금리를 막 낮추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준금리가 3.5%인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7%. 네. 이거 정말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 막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DSR 2단계 규제 뒤로 미루고 네. 가계부채 잡으라 그랬더니 또 이자 장사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금리 못 올리게 하니까 갑자기 대출 총량을 줄이고 네. 대출 총량을 줄이니까 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되고 1주택자는 안 되는데 그럼 1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옮기는 건 어떻게 되는 거며 네. 1주택이 있는데 전세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며 이게 좀 진짜 이상했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거 사고 날 건데 왜 저러나 싶었는데 네. 결국은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되게- 갈짓자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갈짓자는 이렇게라도 있지 도대체가 뭐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그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네. 또 여기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거 환장합니다, 진짜. 지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사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빌려야 되고 저 사람도 빌려야 되고 그 계약 기간 맞춰야 되고 여기서 계약금 넣는데 맞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네. 내 집 빼줘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 들어와야 되고 이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거든요. 네. 근데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네. 이자를 더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은행에서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그러면 계약을 언제 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좀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어제 했던 얘기는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서 특정 자산의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한 부담이 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스케줄을 관리하도록 은행에 맡겼다. 네. 은행에 뭐 잘 관리하도록 말씀을 드렸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은 네. 그냥 이거를 그냥 뭐 많으니까 줄여라, 뭐 줄이니까 늘려라, 뭐 이런 식으로는 시장이 돌아가질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아이러니했던 게 또 이게 금융 쪽에선 가계부채를 잡아야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국토부에서 또 반발을 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뭐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대출 같은 정책 대출 상품 공급을 또 안 줄이겠다. 네. 또 이런 얘기를 또 갑자기 하고. 네. 그러니까 은행은 되게 뭐 나름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들 명의로 나간 대출이 얼마 안 돼요. 다 정책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창구를 은행으로 쓰는 경우가 꽤 네. 많았거든요. 네. 그렇지. 예. 그러면 그거를 은행한테 대출 줄이라 그러고 정책 대출은 늘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들이 좀 이어졌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그 뭐 경제 사범들 잘 잡아냈겠죠. 그 실력을 뭐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뭐 많이 왔겠습니다만 그것만 잡는 게 금감원의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설령 만약에 그 일이라고 하면 그 일만 하면 또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 정책 혹은 뭐 금융 정책을 자꾸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뭐 늘리고 줄이고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을 적어도 해본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원래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 방식이 아까 정프로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뭐 나쁜 사람 잡는 거.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거는 나쁜 사람 잡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실수자는 착한 사람이고 이게 한 채 있는데 전세 놓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실수요자 중에 갑자기 뭐 애가 지방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집을 구해야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 네. 그럼 걔가 집이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뭐 전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사는 건지 아니면 그게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건지 이거를 그러니까 너는 실수요자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대출해줄게. 근데 너는 그 동네 집값 올라가는데 사는 거 보니까 너는 투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금융시장에 동작을 안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금융감독원이라는 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네. 그 중에서 그런 건전성을 관리하고 어떤 그 투명한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그 중에 나쁜 사람 걸러내는 일은 금융시장의 많은 업무 중에서 일부예요. 진짜 나쁜 사람 잡는 거는 어차피 금융감독원에서 검찰로 보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막 은행에 대출을 가지고 뭐 착한 사람은 대출해주고 나쁜 사람은 대출 안 해주고 뭐 이런 네. 관념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사단이 났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뭐 은행에서도 은행 창구 직원들 스트레스 엄청 이거 되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대국민 사과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은행 창구 직원한테 직원들한테. 사과하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아, 그만큼 하여튼 많이 힘들었었다는 얘기겠죠. 아, 창구 직원들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는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게.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아니면 뭐 이제부터 은행들이 좀 은행에 자유를 맡긴다고 한다는 하는데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의 한도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금리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가면은 알아서들 해요. 근데 메시지를 갑자기 뭐 저기로 가시오. 여기로 가시오. 줬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메시지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좀 쪼인다라는 정도의 방향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 이거 이 뉴스도 거의 요새 거론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금융감독원 관련한 이슈니까 예.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저축은행 몇 개 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조만간 지금? 예. 머지않아. 근데 이게 예전에 같았으면 저축은행 망하는 얘기 나오면은 진짜 막 뱅크런부터 해서 그렇죠. 사회적 혼란이 엄청났었어요. 네. 근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경영실태 평가라 그러니까 되게 낯선 단어실 건데 이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처음 하는 거예요. 10년 10년 넘었죠. 넘는 동안 처음 하는 네. 거고 저축은행들의 이름들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얘기가 좀 나와요. 네. 그리고 이게 적기시정 조치 같은 거 받게 되면은 이게 뭐 자본금을 늘려라 이런 거 이렇게 조치하거든요. 자본금을 늘리시오. 네. 근데 그 조치가 나간다라는 얘기는 사실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회사에는 그런 조치가 거의 안 나갑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늘려놨을 거니까. 네.
이 와중까지 오는 동안 자본금을 늘리세요라고 얘 권고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못 늘리는 회사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그 조치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박탈당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도 이게 요새 왜 이렇게 이 얘기가 체감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요새 좀 분위기 어떤가 어제 좀 물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중에 갑자기 배당을 하는 저축은행이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이 배당을 해요. 저축은행도 당연히 배당을 하죠. 네. 주주한테. 주주한테. 근데 문제가 좀 안 좋은데 네. 체력이 좀 약했는데 배당을 갑자기 돈 하는 빼는 저축은행.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죠. 그 얘기는 못 살리겠다는 얘기죠. 준비한다. 그런 데들이 보인다 이거죠. 예. 그리고 부실채권 판매할 때 부실채권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부실채권을 정리를 뭐 아는 업체가 좀 비싸게 사가는 경우 그러면 순이익이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원짜리 부실채권인데 150원에 판매하면 네. 50원이 나한테 순이익으로 잡혀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이 옛날 저축은행 사태 때 자주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네. 자본금 증액할 때 사채업체 동원해가지고 자본금 증액해서 이거 순간만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갔다라는 거는 어쩌면 약간 내려놓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기가 이거 지속 가능하게 가기 힘들겠다 싶으면은 그래서 이 뭐 뱅크런을 조장할까봐 이런 얘기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네. 이렇게 자기 저축은행 이용하시는 분 있으면은 좀 검색을 좀 해보시면 네.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방식들이 좀 좋아져서 영업 정지 되더라도 분명히 이제 바로 연결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축은행에 뭐 돈을 넣었어. 이제 예금은 대체로 찾을 수 있죠. 5천만 원 네. 이하는 다 찾을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끔 그렇겠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 넘어갈 겁니다. 뭐든 할 거고. 예, 우리가 좀 그동안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니게 할 건데 피해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게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기 저축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용하는 저축은행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파편화돼서 그 흔적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네. 괜히 막 위기감 조성하고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좀 가볼 텐데요. 예.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짧게 가겠습니다. 조선업이 나홀로 호황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번에서 그 네. 철강 회사하고 조선 회사들 요새 후판 때문에 싸우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는 철강 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조선업만 좋아요. 네. 조선업만 좋으니까 철강 회사들은 좀 조선에서 좀 비싸게 사갔으면 좋겠는데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너 걸 뭐하러 비싸게 사냐? 중국에 싼 거 들어오는데 네. 그 상황을 보여주는 이게 다올증권의 자료인데 같이 보시면은 클락슨 신조선가가 190을 찍었습니다. 19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08년 9월의 최고점이 191입니다. 2008년 9월이요? 네, 역대 최고점. 가장 좋을 때. 네, 역대 나빠지기 최고점이 직전. 191이고 네. 지금 19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이렇게 호황이면은 네. 뭐 나머지 그 관련된 부분들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옆에는 철판 가격이거든요. 네. 철판 가격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얼마나 좋아요?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는데 제품 가격은 제품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고. 네. 그래갖고 여기에 뭐 친환경 선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고 성가는 안 갖고 왔는데 중고 성가도 되게 높은 수준에서 조금 내려왔거든요. 네. 그 이유는 중고선을 사지 않죠. 친환경 선박을 또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우리나라 3사는 뭐 완전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3년치 정도 일감은 다 되고 있어서 공급 부족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뭐 가동률은 100%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네. 이 뉴스를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이게 다들 요새 뭐 사지? 요 것에서 그 제일 단단한 데를
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조선주를 사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업종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제일 단단한 데가 어딘가 보니까 조선은 확실히 좀 단단하긴 한 것 같아요. 주가도 많이 올라와 네네. 있어서 조선주를 사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갖고 이게 보다가 요새 그 개인들 뭐 사나 이게 좀 찾아봤는데 그 코덱스 레버리지 ETF. 코덱스 레버리지. 레버리지. 코스피 200 네, 코스피 200의 더블. 더블 상품. 예, 그걸 그거 요즘 사요? 요새 많이 사셨더라. 어.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많이 사고 있고요. 그 한국거래소에서 딴 거 보니까 9월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 ETF 2,800억 네. 매수. 오. 그리고 2,100억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음. 요거 있고, 그리고 그 해외 거 중에는 SOXL 네. 썩슬. 예. 반도체 3배짜리 네. 이게 슬슬 이제 가고 있네요. 예, 네. 그래갖고 요거 보면서 뭐 워낙 AI 반도체 쪽이 단단해 보이니까 네. 이제 다 들어오시는 것들 보면은 그래도 잘 맞춰서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테마성 있는 거로 들어가는 것보다 네. 좀 단단한데 이번에 좀 빠졌을 때 좀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 역시 뭐 업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기본 두세 배는 깔고 가시는구나. 네. 네. 정프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도 우리 저 권 팀장 나갈 때 밑에 그 자막 좀 한번 중간에 한 번씩 좀 비워줘라. 어떻게 계속하면 메리츠 365는 화 안 나겠니? 옆에 저 한미반도체는 그나마 자 해봐. 자 우리 권 팀장 해봐.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자막해도 좀 나가요 밑에 한미반도체가. 네, 네. 근데 저 메리츠 저 슈퍼 365인가 저기는 계속 가려져 있어. 나 마음이 너무 자막 아프더라고. 때문에. 4.45%. 아. 예, 한 번씩 좀 보여줘요. 와. 예, 항상 광고주 생각하는 참 정프로. 정색하고 저거 좀 얘기 좀 드릴까요? 슈퍼 365? 뭐요? 요새 주식 거래하기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네. 되게 고민되면은 네. 만약에 저 슈퍼 365 계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예수금으로 냅두면은 그걸 자기가 알아서 저거 해주거든요. 네. 그거 안 돼 있으면은 그 매번 RP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RP를 일주일짜리를 살지 뭐 한 달짜리를 살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반등이 오면은 네. 사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 있다 반등 올 거냐, 뭐 네, 이렇게 할 모르지. 거냐 이런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수금 넣어놓으면 된다니까. 예수금 그냥 넣어놓으면 주는 거는 네. 되게 좋은 거. 요새 또 환율이 네. 괜찮아요. 달러 사기가. 네. 근데 달러 사놓고도 이거 미국 주식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 예수금 넣어놓으면은 예수금이 4.4 그냥 돈이 붙어. 그리고 저거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매일 나옵니다. 매일. 음. 오늘 얼마 들어왔는지. 그게 매일매일 이자 뭐 16,000원 붙었다 이거 맨날 나옵니다. 음. 네. 그래서 요새 같이 좀 고민될 때는 저런 거가 되게 쏠쏠해요. 네. 좋다. 저 증권사들이 저런 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해야 돼 이건 사실. 네. 네. 모든 증권사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잠깐 화를 내서 여러분께 사과드리면서 화 풀 때는 역시 뭐 이뮨 부스터 사시죠. 네, 우리 저 와, 끝없이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 팀장님 나왔듯이 이뮨 부스터 샷이. 아니 이게 어제 잠깐 품절됐었대요. 그래요? 네, 주문이 많아서 던져주십시오. 던질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 네. 장거리 운전할 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한때 그 뭐죠? 그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네. 왜 독일 제품인가가 유명한 게 그랬었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는 걔는 끝났어. 네, 왜냐면 이제 이게 다 나왔으니까 우리 이뮨 부스터샷이 나왔는데 네. 그거 왜 먹어? 먹는 이유 얘기해봐요. 왜 먹어 그 독일 거? 저 안 먹어요. 안 이거 먹죠? 먹어요. 권 팀장님 먹는 이유 뭐예요? 아유, 모르겠는데요. 없어. 옛날에 없어서 그거 먹었지. 이제는 그쵸.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이 나왔으니까 요거 드시고 장거리 운전도 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네. 영상 아래 보면 그 더보기 있고요. 지금 아마 채팅창에도 요 링크가 있을 테니까 그거 따라가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은 요 정도 뉴스는 보내드릴까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